봅시다. 자, 사회문화 06이고 미션 실패했으니까. 이거 좀 어려운 거죠? 이거 어렵다. 아이씨. 수능 특강에서 제일 어렵다 이게. 아, 진짜 369가 제일 어렵거든. 369요? 3은 쌤이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3은 너희가 숙제를 하고 그거 영상으로 한 번씩 보고 6을 봅시다.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듯이 국가도 외국과의 교역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한데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 거주자 동그라미 치고 비거주자 동그라미 치고 상품, 서비스 및 자본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해서 기록한 통계가 뭐다? 국제수지표다. 난 미스 이 수지가 좋은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념으로 국제수지표라는 개념이 나오지. 자, 국제수지표.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1년으로 설정된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국제수지통계의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을 정하고 각국은 여기에 따라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평가 기준은 IMF에서 정해준다라는 거지. 국제통화기금은 대외 거래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서 필요시에는 기준 개정한다. 현행의 국제수지표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차감한 경상수지라는 게 적혀 있고, 경상수지는 수출 빼기 수입이고, 수출은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았냐, 수입은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사왔냐지, 그지? 그래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자본 이전을 기록한다. 자본이 이전되는 것을 기록하는 자본수지.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융거래를 기록하는 금융계정이다. 금융계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거주자의 개념과 비거주자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융거래를 기록하는 금융계정. 금융계정에는 거주자가 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이다. 자산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사들여 놓은 것을 자산이라고 할 거다. 맞나? 맞나?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 채권에 투자한 금액을 부채다. 부채가 뭐고? 빚이지. 비거주자가 어디다가 국내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자산. 그러면 여기서 해외,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를 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거를 사면은 우리는 빚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비거주자가 금융계정의 자산 항목에는 자산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가액을 기록한다. 순자산 증가액인데 이건 뭘로 구성된다고? 자산 증가에서 감소를 뺀 거. 그 다음에 부채 항목에는 부채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부채 증가액. 이것을 기록해 둔다라는 거예요. 금융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금융계정 순자산이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자산 빼기 부채 이렇게 구성이 된다. 1문단이 존나 무겁지? 너무 많아요. 그지? 1문단부터 정리 잘해야 된다, 이 글은. 그래서 이거를 계정 순자산을 인식한다. 국제수지표에는 기초통계 오류나 통계 작성상 실수 등에 따른 약간의 오차와 누락이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하면 경상수지 플러스 자본수지 합에서 빼기
금융해가지고 0으로 만든다 돼 있지? 맞나? 금융계정순자산. 그래서 국제수지표가 작성될 거고, 국제수지표에 기록되면 대외 거래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므로 거주권과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주권과 소유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조금 중요하게 된다. 거주성은 국적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의 주된 경제적 이익이 중심이 되는 나라. 거주성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이 되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다 거주자가 아니다. 그래서 거주성은 국적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중심이 되는 나라 어디냐?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시연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필리핀에서 1년 동안 산다. 그러면서 필리핀에서 1년 동안 돈을 벌어 먹었단 말이야. 근데 시연이가 우리나라 주식을 샀어. 그러면 그건 자산이겠나? 부채겠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채되겠지, 그지? 그래서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눈다. 즉 개인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본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국 거주자로 보는 반면에 해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비거주자다. 기업은 어떤 국가에 설립되고 법적으로 등기된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거주자. 그래서 개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나라. 그러면은 기업은 무엇으로? 법인격. 그럼 우리나라 S전자 있지, 그지? 이 S전자의 본국 우리나라다, 그지? 미국 가가지고 법인 설립했어. 그러면 미국에 있는 법인 S는 비거주자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 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인식한다.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에 설립 등기한 현지 법인은 실질적 경영권은 A국 본사에 있다 하더라도 A국 입장에서는 비거주자. 그러니까 S전자가 미국에 가가지고 법인 등기 설립한 다음에 그 자본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가 된다? 부채가 된다는 거죠. 또한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상품 구입하고 국내 반입 안 한 다음에 타국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상품 수출입에 해당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국에 사는 A가 있고 B국에 사는 B가 있고 C국에 사는 C가 있단 말이야. 얘가 인터넷 직구로 구입을 했어. B한테. 물건 뭘로 할까? 물건은 컴퓨터를 구입을 했어. 근데 임마가 우리나라로 안 보내고 어디로 배송 보냈냐면은 C한테 돈 받고 이 컴퓨터를 바로 C로 보냈어. 그러면 이 컴퓨터는 우리나라 들어온 적 있나 없나? 없지. 근데 이 소유권이 A가 B한테 구입을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됐나 안 됐나? 됐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면 이 구입한 거는 뭘로 본다고? 우리나라로 안 들어왔지만 수입이라고. 그렇지. 소유권 이전 됐으니까. 그러면은 A가 C한테 또 돈 주고 돈 받고 C한테다가 뭐 했어? 판매했지. 맞나? 그럼 이 물건은 우리한테 들어온 적 없지만 소유권이 A에서 C로 넘어갔잖아. 그럼 이건 뭐에 해당한다고? 수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이라는 것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권. 컴퓨터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얘한테 샀고 얘한테 팔았어. 그지? 맞아? 그랬을 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로 인정을 한다. 3문단 한 국가가 1년 동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나면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라고 하면 외국 돈이지, 그지? 외국 돈. 외환의 규모에도 변동이 생기게 된다. 이 변동은 나라 전체로 보면 대외 지급 능력 변동을 가져온다.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수지표와 달리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외 금융 자산, 그 다음에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외 금융 부채, 그 다음에 대외 금융 자산에서 대외 금융 부채를 차감한 순 대외 금융 자산의 잔액을 보여주는 것이 뭐다? 국제 투자 대조표. 자, 여기까지를 자르고 새로운 개념이 뭐가 나오고 있다? 투자 대조표인데 얘는 언제 작성한다?
연말 시점에 작성한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적혀 있다? 대외 금융 자산. 그다음에 대외 금융 부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순대외 금융 자산. 이걸 어떻게 한다? 대외 금융 자산에서 대외 금융 부채를 뺀다. 두 개 같나 다르나? 같은 개념이랬나 다른 개념이랬나? 다른 개념. 얘는 국제 수지표고 얘는 국제 투자 대조표. 이름부터 다르지, 그지? 두 개 차이점. 1문단 그 3문단 다시 가봐라. 3문단 위에서 두 번째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 수지표와 달리 그냥 국제 수지표는 1년 동안 증가액을 계속해서 트래킹을 한다고.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 연말 시점에 쓴다고. 오케이?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됐다. 얘가 증가하게 되면은 대외 지급 능력이 순대외 금융, 순대.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외 지급 능력도 증가한 것으로 본다. 국제투자 대조표에는 대외 금융자산 및 대외 금융부채의 연초 잔액에 거래 요인 동그라미 쳐놓고 비거래 요인 동그라미 쳐놓고 기간 중에 증감을 조정해서 연말 잔액이 작성된다. 그래서 연말에는 뭐? 잔액을 작성한다. 연말 잔액. 그러니까 쟤는 1년 동안 변화표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 거고 얘는 연초와 연말의 차이만 보여주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자, 거래 요인에는 매매, 차입 등 실제 경제적 거래를 통해서 자산이나 부채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수반된다. 비거래 요인은 경제적 거래는 없으나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로 자금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데 환율 동그라미 쳐놓고 가격 변동, 그 다음에 기타 변동 이런 것들. 국제투자 대조표는 국제수지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기준통화 지금 달러지, 그지? 전세계 기준통화는 달러.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에서는 기준통화의 대외 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서 자산 및 부채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변동된다.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은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 가치 평가 변동을 의미한다. 자, 4문단이 핵심이다.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은 거래 시점이지. 동그라미 쳐놔. 얘는 거래 시점이라고. 거래 시점. 거래 시점에 바로바로 변동이 일어난다.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 거래를 작성하는 유량 통계다. 얘는 뭐다? 유량 통계라고. 근데 국제 투자 대조표 같은 경우에는 부채 잔액을 연말 시점에서 평가하는 저량 통계. 저량 통계. 저량 통계. 유량은 흐른다. 저량은 저장하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예시를 봐봐. 유량 통계와 저량 통계 차이를 이야기해 욕조에 물을 받을 때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과 욕조 안에 보인 물을 상상해보자. 수도꼭지에서 1분당 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고 할 때 10분이 지난 시점에선 욕조에 50리터의 물이 고이게 된다. 이 경우 욕조에 담겨있는 50리터 물이 저량이 되고 5리터 per 분이 바로 유량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물 흐르는 거에다가 비교를 해놨지. 자, 여기가 수조야. 여기에 수도꼭지가 있다. 물이 흘러나오고 있을 거야. 그지? 얼마나 저장되었는가? 10분 후에. 저장된 양이 뭐라고? 저량이고. 여기서는 뭐? 변화값이지. 변화값. 이게 뭐라고? 유량 통계. 오케이? 이게 유량과 저량의 차이점. 국제투자 대조표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시점에 비거래 요인 변동이 없다면 이 두 시점 간 국제투자 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는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과 개념상 동일하게 된다. 자, 증가맥이니까 10분 지났을 때 50리터가 늘었다라고 될 거 아니야. 얘도 똑같이 얼마 있니? 1900에서 50리터다. 만약에 증발액이나 이런 거 생산을 안 했을 때 동일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조건인 거야. 비거래 요인 변동이 없을 시에만. 오케이? 다른 변수 없이 실물 가치만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는 두 개가 동일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모른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은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에 기초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화 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대외 지급 능력 나온다. 경상수지 흑자. 대외 금융 활동을 통한 투자 성과. 자,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다. 수출 더 많이 팔아서 외환이 많아졌겠지, 그지? 그지? 그러면은 대외 지급 능력, 외국에다 줄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 투자를 잘해가지고 순대외 금융자산이 늘어났어. 이것도 대외 지급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대외금융활동 투자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할 경우 순대외 금융자산이 감소해서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비거주자들이 국내 투자 자금을 회수할 확률이 상승하고 대외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됐지? 1번 가보자. 윗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답이 3번이다. 국제수지표상 금융계정에 기록된 주식, 채권, 대외 금융자산의 가치는 연말 시점, 국제수지표잖아. 국제수지표는 연말이 아니고 뭐였노? 거래 당시였지. 거래 당시. 맞아? 그래서 1번에는 3번이 되면 되고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화를 기준으로 국제투자 대조표다. 국제투자 대조표. 순대외 금융자산 0이다. 순대외 금융자산 0. 유지해 오던 이 A국은 2023년에 1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고 B국의 거주자는 향후 A국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자국 통화를 A국 통화로 환전한 50달러를 A국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대외 금융부채는 얼마가 되는 거야? 50억 달러가 되는 거겠지. 맞아? 그리고 A국은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을 통해서 150억 달러가 유입되었는데 A국 거주자는 이를 C국 통화로 환전해가지고 C국 주식시장에다가 전액 투자했다 하니까 대외 금융자산 얼마야? 150억 달러. 그러면 순대외 금융자산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0억이 되겠네. 맞나? 여기까지. 2023년 비거래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단 각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은 모두 자국 통화로 표시된다. 2024년에 A국의 경상수지 및 금융계정의 순자산이 모두 0이다. 금융계정 순자산. 금융계정 순자산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가 같다라는 거지. 금융계정의 순자산이 0이라는 것은. A국 주가는 예상대로 2배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얼마 될 거고? 100억 달러 됐겠네. 맞나? 주식 50억 투자해놨는데 A국 주식이 2배 뛰잖아. 그럼 나중에 얼마 돌려줘야 되노? 100억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따라왔나? C국의 주가는 2분의 1로 폭락했다. 씨발 떡락했어. 얼마 됐어? 75억 됐지. 75억 됐는데 여기서 이제 A국 통화 대외 가치가 B국 통화에 대해서는 2분의 1배로 하락한 반면에 C국 통화에 대해서는 2배 상승해서 자 C국에서 팔아가지고 C국 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다시 환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반토막 한 번 더 나는 거지. C국 통화 가치가 반토막 났으니까. 맞지? 맞나? C국 통화에 대해서 2배 반토막 났잖아. C국에다가 지금 갖다 쳐넣어놨잖아. 맞지? 근데 C국 돈이 씨발 반토막 났다고. 주가 얘기한 거죠. 주가 반토막 나고 환율 반토막 났다고. 그렇지. 2번 반토막 난 거지. 오케이? 그래서 2번 반토막 났어.
그랬을 때 일단 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2023년도 A국의 국제투자 대조표에는 150억, 부채 50억 맞지? 2023년 A국의 대외 지급 능력 개선됐지? 순대외가 0이었는데 순대외 100억 됐으니까. 맞지? 3번 2024년에는 A국의 순자산 증가액과 순부채 증가액이 같을 것이다. 왜? 자산과 부채가 0이었잖아. 금융계정 순자산. 맞나? 이 자산이라는 것이 순자산 증가액과 순부채 증가액이었지. 자산 빼기 부채를 금융계정 순자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융계정 순자산이 얼마로 했노? 아까 전에 보기에서 0. 금융계정 순자산 0. 맞지 그지? 그러면은 3번도 맞잖아. 같아야지 0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4번 2024년도 A국의 국제투자 대조표상의 대외금융부채 얼마? 100억 달러. 맞지? 맞나? 100억 달러. 그러고 나서 2024년도 A국의 국제투자 대조표상의 금융자산은 75억 달러가 아니고 얼마로 그걸 기입돼야 되노? 반에 반토막 났잖아. 환율까지. 그러면은 37.5억 달러 되네. 맞나?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면 되겠지. 3번에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답지에 따르면 답은 3번이다. 가격 변동 이외에 비거래 요인 변동이 없다면 국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대외 지급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어. 국내 주가가 봐봐봐. 50억 달러에서 2배 됐을 때 100억 달러로 늘어났잖아. 그럼 우리나라 주가가 반토막 났어. 줘야 되는 게 25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개선시킬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답이 3번도 되고 국제투자 대조표의 거래 요인에 의한 순대외 금융자산은 환율 변동이 있다. 환율 변동이라는 것은 비거래 요인이잖아, 그지? 비거래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두 개가 달라진다.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으면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답이 3번, 4번 두 개 된다. 4번하고 5번은 풀이 안 한다. 배성아 틀리면 씨발 대가리 빡빡 민다.